예, 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부터 총 5회에 걸쳐서요. 우리 이제 형사소송법 선택형 기출 담당에 된 오지현 선생입니다. 뭐 어제 계속 뭐 형법 하신 분들이랑 대동소이하군요. 진행 방식은 똑같고요. 대신에 이제 아무래도 형사소송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형법에서 형법과 달리 사법시험에서 객관식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시 문제도 좀 빠져 있긴 하고요. 그리고 이제 도중에 보면은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총 보통 40문제 중에서 순수 형사소송법이 12문제죠. 통상 나올 때 12문제 정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얘기도 안 했었구나 형법 때. 마음이 급해서 그랬는데 통상 우리가 18문제고요. 형법이. 그다음에 형소법이 12문제죠. 그리고 이제 통합 문제 같은 게 통합 종합 문제가 한 10여 문제. 이게 이제 원래는 기본적인 패턴이 되는 건데 약간씩 다르더라고요. 약간 형법은 거의 맞춰주는데 통합하고 형소하고 조금씩 넘나듭니다. 근데 여기서 그래서 애매해요. 기본 틀은 이렇게 아마 잡은 것 같은데 좀 종합 문제가 더 많이 나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순수하게 보더라도 형법보다는 형소법이 양이 좀 적어요. 그래서 교재도 좀 줄어드는 거고 그래서 이제 5회를 잡았는데 대신에 이제 우리가 형사소송법은 이제 분량은 전체적으로 적은데 대신에 우리한테 뭐예요? 실체법에 없는 뭐가 여기에 추가가 되죠? 이 규칙 같은 게 추가가 돼요. 그러는 바람에 이제 조금 괴롭긴 한데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중요 규칙들은 같이 좀 암기하시는 수밖에 없고요. 그나마 아직은 다행인 게 일반 공무원이나 이런 쪽에 비해서 우리가 숫자 노름은 많이 안 해요. 숫자 노름 많이 안 해서 다행인데 저도 지금 계속 또 내일이랑 해서 또 경찰 쪽 강의해야 되는데 그 숫자 외우느라고 지금 미치겠어요 지금. 그래서 또 각종 두문자 만드느라고 죽겠는데 여하튼 우리 쪽은 좀 기본기를 갖고 가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늘 얘기하지만 형사소송법은요 우리가 먼저 사례 중심으로 해주는 게 맞아요. 사례 중심으로 하면서 여기서 나오는 논점들이 결국은 우리 이제 선택형으로도 거의 구사가 됩니다. 그래서 선택형 위주로 갈 게 아니라 형사소송법은 조금 사례 중심으로 가시는 게 더 맞아요. 사례 중심으로 가시고 그 논점들 위주로 꼭 정리하시고 알겠죠? 그리고 쓰잘데없는 판례 같은 거 많이 안 보셔도 됩니다. 이 중요 논점들 나오는 것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조금 규칙이나 조문 같은 것 등은 오버해서 하지 마시고 우리 여기 나와 있는 기출되었던 모의고사라던가 이런 데서 다뤘던 것만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괜히 오버해서 막 교재에 있는 그런 거 보지 마세요. 그래서 사례 중심으로 좀 하시면서 거기서 곁다리로 선택형은 어떻게 해준다? 어떤 기출 중심으로 선택형 기출 중심으로 해가지고 채워나가면 충분히 커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형사소송은 뭐 하여튼 범위가 좀 좁습니다. 그래서 횟수도 좀 적고 그런데 하여튼 형법에 비하면 상당히 좀 편하긴 할 겁니다. 자, 여하튼 바로 이제 가면서 또 이제 필요한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페이지 2번 봅니다. 역시 진행 방식은 A급 위주로 하고요. 도중에 필요한 부분 있으면 제가 B나 C도 C는 거의 할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B까지는 할 것 같은데 자, 일단 봅니다. 갑과 을은 갑의 부친인 A의 재물을 강취하기로 공모하였으나 범행을 약속한 장소에 갑이 나타나지 않자 갑을 기다리던 을이 혼자서 A의 재물을 강취했다는 범죄 사실로 공소제기 Y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서 병합 심리 중에 있습니다. 자, A는 을을 강도죄로 고소하였으나 갑은 고소하지 않았다. 자, 여기서 일부러 낚시질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친족 상돌의 듯한 표현을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형법 때 정리를 했지만 자, 우리가 친족 상돌에 적용되지 않는 재산범죄가 뭐뭐 있죠? 최소한 두 가지는 외우라 그랬었죠. 강손입니다. 강손. 강도하고 손괴. 그 두 가지는 친족 상돌에 적용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고소했다 안 했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냥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그런 의미밖에 없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편 1심 공판 과정에서 검사는 을의 강도죄 공소 사실에 대해서 폭행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재판부에 절도죄로 공소 사실을 변경하는 공변 허가 신청을 합니다. 자, 옳은 것은 1번. 갑은 범행 현장에 가지 않았더라도 공범인들이 강도 범행을 실행하였기 때문에 강도죄 공범으로 책임을 진다. 문자다 봉창 뜨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자, 이게 어떤 경우라면 가능할까요? 세 사람이 나와서 처음부터 합동범행 특수절도나 특수강도하기로 공모를 하죠. 그런데 누가 안 갔을 때 주모자가 실행인 착수연 이탈했을 때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형법에서 봤던 것처럼 주모자는 공모관계 이탈이 인정해 준 바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공모관계 이탈이 인정되지 않아서 그래서 같이 공모공동정이 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두 사람 간은 이런 말 나오지 않습니다. 두 사람 중에서는 이런 논의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공동정모에서 두 놈 나올 때는 실행착수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틀렸고, 그 다음 2번. 갑의 범행은 상대적 친고죄 틀렸습니다. 강도죄하고 손괴죄는 일단 친족상돌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법원이 공소장 변경을 허가한 경우 공소장 변경이 을에 대하여 불이익이 된다고 인정하는 때는 법원은 필요한 기간 공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고, 자, 여기까지는 맞는 지문입니다.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인정될 때는 임의사항입니다. 임의적으로 재량 공판 절차 정지할 수 있는데 정지된 기간은 법원의 구속기간에 산입된다 했는데 틀린 지문이죠. 자, 우리가요 구속기간, 법원에서 구속기간은 어떨 때 뭐 때문에 있는 거예요? 공판 진행을 확보하기 위해 있는 거예요. 다시 해서 공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때만 구속기간을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법원의 구속기간을. 똑같이 수사기관의 경우에도 구속기간은 어떻게 돼요? 수사에 써먹을 수 있는 기간만 집어넣어줘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대표적으로 수사기관에서도 어떻게 돼 있습니까? 구속적부심이라던가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때 모든 수사서류가 어디로 넘어가요? 지방법원 영장전담판사나 구속적부심 판사한테 넘어가요. 갔다가 되돌아오는 이틀은 구속기간에 산입을 안 시켜주는 거예요. 수사에 써먹지를 못하기 때문에. 똑같이 여기서도 공판 절차가 정지됐다면 공판 진행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원에 구속기간에 산입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런 거는 그냥 상식으로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외우지 마시고 당연히 산입이 안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구속의 의미를 좀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번. Y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검사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에 대하여 인용 결정을 하면서도 사건을 사물관할 건이 있는 Y지방법원 단독 판사에게 이송하지 않냐고 절도 실체 판단을 하더라도 위법은 아니다. 자, 우리 형사소송법 조문에 어떻게 돼 있죠? 형사소송법 조문에 단독 관할이 공변에 의해서 합의부 관할로 됐을 때는 당연히 합의부로 이송하도록 해놨어요. 하지만 그 역에 대해서는 규정을 안 해놨어요.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돼요? 자, 왜 그래요? 눈 2개보다는 6개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공정한 재판이 필요하니까 중대사건에서는 합의부로 보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합의부 눈 6개 있다가 2개로 보낼 필요 없어요. 그냥 더 공정해지잖아. 그래서 굳이 합의부 관할 사건을 단독 관할 사건으로 공변됐었을 때는 보낼 필요 없습니다. 보내지 말라 그랬어요. 아예 판례가. 보내지 말고 그냥 심판하라 그랬습니다. 또 유명한 판례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같이 좀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4번에 이제 나와 있는데 저 2013년 판례입니다. 그래서 재배당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재배당할 수 없다. 단독이 아니라 그냥 합의부에서 하라 그랬어요. 하라고. 자, 그다음에 5번 갑니다. 공소장 변경 절차에 의하여 절도죄로 공소 사실이 변경되더라도 의뢰 범행에 대한 공소시효 기간의 기준은 변경 전 공소 사실인 강도죄 법정형이다. 이것도 뭐죠? 이 사람한테 적용되는 게 뭐야? 강도죄요, 변경된 절도죄요. 절도죄죠. 당연히 공소시효도 절도죄로 가야죠. 다만 공소시효 완성 여부는 언제죠? 공소 제기 시죠. 왜요? 우리가 공소 제기하게 되면 무슨 원칙? 공소 불가분 원칙이기 때문에 공소 사실 동일성 인정되는 모든 범죄 사실에 대해서 이미 공소 제기된 거예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공소시효 완성 여부는 항상 공소 제기 시. 알겠습니까? 공소시효 완성 여부는 공소 제기 시. 하지만 어떤 범죄에 정해진 법정형을 적용하느냐는 당연히 변경된 거죠. 적용되는 거. 변경된 범죄에 대한 법정형 기준이 되겠죠. 알겠죠? 항상 잘 나옵니다. 다시 정리하면 공소장 변경이 있을 때 공소 제기 완성 여부는 언제다? 항상 공소 제기 시. 그리고 적용되는 공소시효는 뭐다? 변경된 범죄 사실에 대한 공소시효. 알겠죠? 두 가지 정리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시고요. 자, 공소 사실의 동일성 좀 기억하셔야 되는데 생각난 김에 한번 정리하고 갑시다, 여러분. 우리가 형사소송 처음부터 끝까지 나오는 게 공소사실의 동일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말하는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 그 얘기를 하게 되는데 기사동 플러스 우리 판례는 규범적 요소까지 고려하게 됩니다. 그걸 좀 알아두시는데 맨 처음에 나오게 되는 것이요. 친고죄의 고소의 객관적 불가분 원칙에서부터 나와요. 여기서부터 나오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나오는 것이 공소 불가분 원칙이에요. 공소 불가분. 자, 그러다 보니까 심판 대상 이원론도 나오게 되고요. 이게 바로 뭐죠? 현실적 심판 대상은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 사실이고 범죄 사실이라고 그럴까요, 그냥?
범죄 사실이고, 그 다음에 잠재적 심판 대상이 공소장이 기된 범죄 사실과 기사동된 거를 얘기하는 거죠.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 공소 불가분 원칙 때문에 이 심판 대상 이혼론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공소장이 기재된 것은 현실적 심판 대상이 되고 그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의 것이 잠재적 심판 대상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불고불리의 원칙상 법원은 잠재적 심판 대상은 함부로 심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공소장이 기재된 범죄 사실에 대해서만 심판을 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여기로 올려가는 게 뭐예요? 현실적 심판 대상으로 삼고 싶으면 바로 여기서 나오게 되는 게 공소장 변경이죠. 그래서 공소장 변경의 한계에서 다시 한번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설 논의가 또 나오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법원에서 뭔가 심판 대상을 받고 싶으면 스스로 요구하면 되고요. 검사는 어떻게 돼요?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하면 되죠. 그죠? 이렇게 흘러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등장하게 되는 게 상소 불가분 원칙에서 적용이 됩니다. 상소 불가분 원칙, 상소 불가분 원칙, 상소 불가분 원칙. 다시해서 뭐예요? 일제 일부에 대한 상소가 있더라도 동일성 인정되는 모든 범죄 사실에 대해서 상소가 제기된 걸로 보죠. 그죠? 그래서 포괄일제 일부라든가 상상적 경합관계 있는 일부에 대해서 상소를 제기하더라도 일단 전부이심, 전부 확정 차단이에요. 전부이심, 전부 확정 차단. 알겠죠? 그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게 되는 게 뭐다? 기판력의 오늘 안 잘린다 했습니다. 객관적 범위입니다.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여기까지가 전부 뭐예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논의되는 것들입니다.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논의되는 것들이에요.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쉽게 생각하세요. 제가 형법 때부터 계속 얘기했는데 이게 포괄일제 당연히 동일성이 인정됩니다. 다시 해서 뭐예요? A0만 고소를 했어요. 이게 다 친고죄라 칩시다. 친고죄 포괄일제라고 합시다. 상식적으로 생각하기는 현장 어렵지만 하여튼 그렇다 칩시다. 이렇게 됐을 때 하나만 고소했어요. 전부 다 고소한 걸로 봅니다. 또 뭐예요? 공소불가분. 검사가 A0만 공소 제기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전부 공소 제기 있는 걸로 봐요. 그래서 A0는 현실적 심판 대상이 되고 이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A1, 2, 3가 잠재적 심판 대상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리고 검사도 결국 공소장 변경은 어떻게 돼요? 이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얘들까지만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상소불가분. 검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뭐가 나왔어요? 무죄가 나왔어. 어이? 열받아. 해가지고 상소 제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다 올라가요. 다 올라갑니다. 다 이심되고 전부 심판 대상으로 되는 거. 원칙 그렇게 기억하십시오. 나중에 약간 이쪽 상소에서 달리 판단하겠어요. 우리 판례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좀 판단해 주는 게 있으니까 거기 가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 마지막 뭐예요? A0에 대해서만 유죄 확정이 됐어요. 그렇더라도 어떻게 돼요? 동일성죄는 모든 이 A1, 2, 3까지 다 미치게 됩니다. 물론 기판력의 시적 범위 때문에 일부 안 미칠 수도 있어요. 일부 안 미칠 수도 있죠. 사실심판결 선고 전에 다 저질러졌어야 다 미치게 되는 거라고요. 상상적 경합도 마찬가지예요. A, B. 제가 일부러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게 다 동일성이 인정된다는 전제야. 실체적 경합은 앞으로 이렇게 그리면 돼요. 얘들은 영향 못 미쳐요. A에서 B로 못 바꿔요. 이렇게 이제 기억 좀 하시기 바랍니다. 실경은 안 돼요. 그래서 포괄일제하고 항상 상경이 중요해요. 문제는 이런 죄수 판단을 어디서 먼저 하고 와야 돼요? 형법에서 먼저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형법의 죄수 판단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항상 연결돼서 같이 나옵니다. 자, 저 정도 정리하시고 계속 가봅니다. 4번 가봅시다. 이제 관할이 나옵니다. 관할. 자, 관할을 보시면 1번. 참고로 우리 관할 어디 있어요? 토지 관할은? 이거예요. 현재 거주. 그래서 현재지, 범죄지, 거소, 주거. 알겠죠? 그래서 이 네 가지에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토지 관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자, 일단 근저에 와서 이 현재지가 중요해요. 현재지. 적법하게 구금되어 있는 장소도 되는 거예요. 이게 소말리 해적 사건에서 나오게 됐던 그 내용입니다. 원래 여기는 학설만 있었는데 판례가 인정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적법하게 구금된 현재지도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체포지 이런 것도. 자, 1번 갑니다. 항소심에서 공변에 의하여 단독 판사 관할 사건이 합의부 관할 사건으로 됩니다.
합의부 관할 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은 어디로 가요? 고등법원으로 갑니다. 고등법원으로. 원래부터 1심이 어디에서 했었어야 돼? 1심 합의부니까 2심 가면 어디로 돼요? 고법으로 가게 돼 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요거를 모르면 우리는 공부를 안 한 사람입니다. 제대로 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2번. 토지 관할의 기준으로서 현재 지인가 여부는 공소 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돼 있는데 그래요. 공소 제기 시에 적법하게 구금되어 있는 현재지도 들어갑니다. 적법한 강제한 현재지. 자, 계속해서 갑니다. 3번. 제1심에서 합의부 관할 사건에 관하여 단독 판사 관할 사건으로 죄명과 적용법조를 변경하는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가 제출, 이를 허가하는 경우 합의부는 그 사건을 단독 판사에게 재배당해야 된다. 아까도 나왔잖아요. 안 된다니까요. 재배당하지 않고 본인이 합의부에서 직접 판단해야 됩니다. 틀렸습니다. 그 다음 4번. 토지 관할을 달리하는 수계 관련 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됩니다. 자, 항상 급이 같은가만 보시면 돼. 급이. 급수가 같아. 토지 관할을 달리하는 수계 관련 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됐다는 것은 토지 관할만 다르다니까 심급은 같아요. 이건 뭐요? 각각이 대등해. 얘들끼리는 쇼부가 안 나요. 누가 해줘야 돼요? 직근 상급법원입니다. 직근 공통 상급법원이 결정을 해줘야 돼요. 근데 만약에 사물관할이 달라. 합의부하고 단독이 맡고 있어. 게임이 돼 안 돼? 3대 1이야. 안 돼요. 그래서 합의부에서 내놔 하면 가져가야 됩니다. 뺏기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신급이 다를 때는 알겠죠? 그러니까 신급이 다르단 말은 잘못했네요. 사물관할이 다를 때. 그래서 단독이냐 합의부냐일 때는 합의부가 뺏어갑니다. 하지만 같은 급들일 때는 직근 공통 상급법원에서 결정해 줍니다. 이렇게 간단히 생각해 두십시오. 자, 그래서 여기서도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이 당사자 신청해서 결정을 한 개 법원으로 하여금 심리하게 할 수 있다. 그다음 5번. 여기 나오네.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계 관련 사건이래. 이때는 뭐라고? 합의부라니까요. 되죠? 합의부 결정으로 단독 판사 거 뺏어가면 됩니다. 자, 쉽게 기억하시고 계속 갑시다. 5번입니다. 우리 쪽이 관할이 그렇게 잘 나오질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의도적으로 관할 쪽이랑 이쪽 앞쪽에 많이 좀 배치해놨습니다. 알겠습니까? 모의고사는 여러 번 나왔는데 실제 우리 기출에서 자세히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좀 중시해가지고 했습니다. 만약에 이제 관할 쪽이 확 튀어나오면 완성도가 좀 뭐랄까 내년부터는 A급이 많이 사라질 겁니다. 여기서. 자, 5번 갑니다. 옳지 않은 거 1번. 제1심에서 동일 사건이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계 법원에 계속됩니다. 동일 사건이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계 사건에 계속됐대요. 어떻게 됩니까? 법원 합의부가 심판한다니까요. 합의부가 가지고 갑니다. 그 다음 2번. 제1심에서 합의부 관할 사건에 대하여 단독 판사 관할 또 나왔어. 틀렸습니다. 재미당해야 되는데 틀렸고요. 그 다음에 3번. 항소심에서 공변회에서 단독 판사 관할 사건이 합의부로 갔대. 고등법원 맞고 계속 반복이네요. 그 다음 4번. 형소법 5조에 정한 관련 사건의 관할은 고유 관할 사건 및 그 관련 사건이 반드시 병합되어 심의될 것을 전제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나오게 되는데 자, 5조에 정한 사건 이게 뭐예요? 해설 한번 보세요. 토지 관할을 달리하는 수계 사건이 관련된 때는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한 개 사건에 관하여 관할권 있는 법원은 다른 사건까지 관할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반드시 고유 관할 사건 및 관련 사건이 병합 심리되어 있을 것을 전제 요건으로 하고 있지는 않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어쨌든 어떤 사건이건 하나 관할권만 있으면 설령 관련 사건에 대해서 관할권을 갖고 있었다 할지라도 당연히 뭐가 돼요? 여기는 관할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죠. 고유 관할권이 있는 사건과 관련 사건이 있었는데 오히려 고유 관할에 관한 사건은 검사가 뒤에 어떻게 됐어요? 공소 제기 후에 사건 진행 중에 공소 취소를 해버립니다. 그래도 어떻게 돼요? 우리가 민수에서도 배웠잖아. 관할의 항정이라는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관할의 항정. 없던 관할이 생기는 거예요. 관련 사건 때문에. 그래서 여전히 관할권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A 사건이 원래 고유 관할 사건이었어요. 근데 A-가 관련 사건으로 병합이 된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검사가 A 사건을 뒤에서 공소 취소를 해버렸어요. 그렇더라도 어떻게 돼요? A-는 관할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A-는 관할은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그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 4번 갑니다. 5번입니다. 토지 관할의 기준인 현재지는 공소 제기 당시 피고인이 현재한 장소로서 임의에 의한 현재지, 그러니까 자기 자발적으로 있는 현재지뿐 아니라 적법한 강제에 의한 현재지도 이에 해당한다. 되죠? 이게 이제 그 소말리아 해적 사건이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시고 7번 갑니다. 7번 이게 이제 우리 14년 변시에 직접 나왔던 문제군요. 기억. 피고인 갑의 A 사건은 지방법원 본원 항소부에, 갑의 B 사건은 고등법원에 각각 계속되어 있습니다. 자, 급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잖아. 1심으로 환원해 보세요. 단독 대 합의부 거잖아요. 그죠? 2심도 어떻게 가면 됩니까? 누가 가져가면 돼요? 고법에서 가져가면 돼요. 어차피 이게 단독 판사 관할과 합의부 관할 사건이었어요. 급수가 다르기 때문에 높은 급에서 가져가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대법원 결정이 해야 할 게 아니에요. 당연히 고등법원에서 결정으로 병합심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2심으로 환원해 보세요. 아까 보였어요. 단독 판사 대 합의부 거면 합의부가 결정으로 가져간다 그랬잖아. 그렇듯이 이거 뭐예요? 2심에서 항소부, 지방법원 본원 항소부하고 고법이에요. 당연히 고법에서 결정으로 가져가죠. 됐습니다. 그다음 니은.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지방법원 지원합의부가 배제 결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법원 지원합의부는 국민참여재판 절차 회부 결정을 하여 사건을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이송해야 된다. 국참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서 그렇게 아예 해놨어요. 그래서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서 항상 하도록 해놨습니다.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이송해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 만약에 지문을 보는데 잘 모르는 지문들이 뜰 때가 있어요. 그런 건 우리 일부러 틀리게 잘 안 냅니다. 형사소송에서는 그건 그냥 맞는 지문으로 보시면 거의 맞아요. 이거 우리 지문만 뿐 아니라 다른 직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보다가 익숙하지가 않은데 이런 게 있었나 싶으면 그냥 맞는 지문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좀 보충적으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렇게 맞아 들어가더라. 자, 그 다음에 디귿입니다. 법원은 소년에 대한 피고 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 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서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해야 된다. 이렇게 되고 있는데, 자, 여기서 법원은 형사법원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소년 사건은 둘로 나눠지죠. 소년 사건은 둘로 나누죠. 참고로 소년은 10세 이상 19세 미만입니다. 소년법 적용 대상이.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무조건 책임 조각이죠. 걔들한테는 죽어도 형사법원으로 가볼까? 못 가요. 항상 보호 처분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항상 어디로 가요? 소년부로 가야 돼. 소년부로. 처음부터 소년부로 갑니다. 자, 그 다음에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범죄 소년은 얘들을 뭐라 불러요? 앞에 애들을 촉법소년이라 부릅니다. 10세 이상 14세 미만 범죄 저지른 놈들 촉법소년. 그 다음에 14세 이상 19세 미만을 범죄소년이라고 불러요. 얘들은 어떻게 돼요? 얘들이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딱 봐서 경찰에서 보니까 자식이 악의 근원이야. 그럼 어디로 해요? 형사부로 보내요. 형사본원에서 일반 범죄자처럼 쭉 갑니다. 보내면 되고, 딱 봤는데 경찰서에 보니까 아니야, 악의 근원이 아니라 나쁜 친구를 사귀었을 뿐이야. 얘는 어떻게 보내요? 가정법원 소년부로 보내줘요. 이렇게 보내줍니다. 근데 가정법원 소년부가 딱 받아봤는데 아니야, 얘는 악의 근원이야. 그럼 어떻게 돼요? 바로 송검합니다. 검찰로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일반 범죄자처럼 그렇게 갈 수도 있어요. 알겠죠? 그리고 또 법원에서도, 일반 법원에서도 처음에 왔는데 아니야, 잘못 봤어, 얘가 악의 근원이 아니라니까요. 악의 근원이 아니면 얘는 어떻게 돼요? 법원은 법원으로 토스해요. 다시 가정법원으로 토스를 해주게 됩니다. 하여튼 방법은 여러 개 있는데 하여튼 상식적으로 좀 생각을 해두시고요. 어쨌든 보호처분이냐 형사법원이냐 해서 보호처분은 가정법원 소년부, 그 다음에 그냥 처벌은 어떻게 돼요? 형사법원으로 가는 겁니다. 아무 말도 없이 법원 나오면 형사법원 얘기하는 거예요. 설마 형사소송에서 민사법원 얘기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법원은 형사법원이 맞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법원은, 즉 형사법원은 소년에 대한 피고 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즉 악의 근원이 아니면 결정을 어떻게 해요? 관할 소년부로 송치합니다. 됐죠? 그 다음 리을. 단독 판사 관할 사건이 공변회사 합의부로 변경됩니다. 자, 이때는 어떻게 돼요? 관할권위는 합의부에, 자, 뭐라고 돼 있어요? 관할 위반의 판결을 선고하고, 아니에요. 관할 위반의 판결까지 선고할 필요는 없어요. 만약에 관할 위반 판결을 선고하면요,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형식 재판으로 끝나서 검사가 다시 처음부터 공소제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관할 위반 판결을 선고하면서 이송한다? 이런 말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런 말은 있을 수가 없어요. 알겠죠? 관할 위반은 형식 재판사라서 종국 판결이에요. 관할 위반 딱 떨어지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알겠죠? 나올 수가 없는 얘기고. 그 다음에 미음. 관할 이전의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검사는 직근상급 법원에 관할 이전을 신청할 의무가 있지만 피고인은 관할 이전을 신청할 권리만 간다. 그렇습니다. 관할 이전에, 자, 사유가 존재한다는 건 뭐냐면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도저히 여기서 심판하기가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예요. 그런 경우에 검사는 뭐예요? 공익기관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신청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피고인은 어떻게 돼요? 그래도 자기는 여기가 좋아. 그러면 권리만 있는 거예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공익기관으로서의 임무냐 아니냐, 그렇게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관할 이전 신청, 관할 이전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우선 이 지문은 외워두시고요. 원래는 이제 이게 심판편의 이송인지 정말로 심판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어서 그런지에 따라 달라지긴 해요. 심판편의 이송은 또 법원에서요,
그냥 직권으로 이송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 피고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이송을 시켜줄 수 있는 것뿐이에요. 근데 그건 시험에 안 나오니까 걱정 마시고 이것처럼 관할 이전의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다시해서 뭐냐면 심판하기가 곤란한 경우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 검사는 반드시 뭐요? 직권상급법원에 관할 이전을 신청할 의무가 있지만 피고인은 관할 이전을 신청할 권리만 있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검사 따위가 지가 이쪽 부분 바꿔주세요 이런 얘기는 못해요. 그래서 누구한테요? 윗급에다 얘기해야 돼. 윗급에다가 여기가 좀 안 좋은데 좀 바꿔주시면 안 돼요? 사물관할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토지관할만 바꾸는 거기 때문에 역시 직권법원에다 해야 됩니다. 직권법원에다가 그 점 이해하시고 야 7번 어려웠다. 여러분이 이걸 나왔을 때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되게 어렵죠. 이런 질문. 그래서 이런 건 뭐야 틀리라고 낸 거예요. 과감하게 우리가 한두 개 찍어보고 그래서 안 되면 포기하는 겁니다. 이런 거는 다시 봐도 어렵네. 그래서 이제 객관식의 묘미니까 몇 가지 찾아서 운 좋으면 맞추긴 하는데 참 어려운 지문이었네요. 맘먹고 낸 거였네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시고 네, 기출됐던 건 다시 한번 잘 외우십시오. 자 10번 가서 보겠습니다. 자 제척. 자 우리가 제척은 여기서부터는 조금 편하죠. 제척은 맨날 나온 게 전심 재판 관여잖아. 그죠? 전심 재판 관여라서 그게 이제 잘 나오는데 1번부터 보겠습니다. 기억. 제1심 판결에서 유죄 증거로 사용된 증거를 조사한 판사가 항소심 재판 관여 가장 해당하는 사유가 되겠네요. 1심에 대해서 그러니까 항소심의 전심인 1심에서 그것도 뭐예요? 유죄 증거 사용된 증거를 조사했다는 거는 직접 뭐예요?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가 맞아요. 자 그다음 니은 선관위원장으로서 공선법 혐의 사실에 대하여 수사기관의 수사 의뢰를 한 법관이 당해 형사 피고 사건의 재판을 한 경우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자 어차피 수사 의뢰를 했을 때도 뭐예요? 크게 봤을 땐 1심이죠. 그렇게 생각하세요. 크게 봤을 때 2심이야. 크게 봤을 때 공소제기 전이지만 1심으로 생각하시고 그 법관이 당해 형사 피고 사건의 재판을 한 경우 나왔는데 자 이게 몇 심인가를 알려줬어야지. 같은 1심이었던 걸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이제 선관위원장으로 파견을 갔었죠. 갔다가 이제 다시 빽했는데 이 사람이 우연히 이 사건을 다시 맡은 거예요. 같은 급입니다. 같은 급. 전심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심이 아니다. 그런 정도로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디귿 가시면은 사건에 관하여 증인으로 증언한 사람이 통역인이 되는 경우 나오게 되는데 자 증인으로 증언한 사람이 통역인. 자 통역인도요. 자 이거를 이건 이제 지울게요. 자 우리가 법관에 대해서 제척 사유를 쭉 나열해놔요. 그리고 법원 사무관하고 그 다음에 여기 나온 것처럼 통역인 이 사람들에게 뭐래요? 이 법관의 제척 사유를 준용해요. 준용을 합니다. 다만 뭐는 당연히 성질상 제외되겠어요? 얘는 제외되겠죠. 17조 7호가 뭐예요? 전심재판 관여하니까 이 사람이 전심재판이 어디 있겠어요 자기들이. 그래서 17조는 제외되고 그대로 가게 됩니다. 알겠죠? 요 정도 알아두시면 되는데 우리는 제척사유를 17조 7호만 알고 있지만 되게 많아요 내용이. 이게 내용이 되게 많은데 간단히 얘기해서 그냥 어떻게 됩니까? 관여했었을 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이제 직접 피해자일 때 법관이 직접 피해자일 때도 있고 되게 많습니다. 피해자일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친족이라던가 그 다음에 또 뭐 대리인 뭐 등등등 대리인 변호인 뭐 검사로도 있었을 수도 있고 검사가 아니라 하여튼 뭐 등등등 있는데 하여튼 관여자라고 합시다. 관여자 두 문자를 알려드리려다 참겠습니다. 너무 많이 나오니까 관여를 하게 되면 어쨌든 소송에 관여를 하게 되면요 공정한 재판이 안 돼요. 관여를 하게 되면 특히나 뭐예요? 증인 재판에 관여한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에 대해서 통역을 하다 보면 자기가 말한 거대로 뭔가 막 통역을 해주려고 할 거 아니야. 그래서 당연히 제척사유에 해당해요. 역시 여기도 제척사유에 해당합니다. 일단 뭐 다양한 사유가 있지만 일단 여러분은 뭐라고 외우세요? 관여자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소송 관여자는 기본적으로 제척사유 그렇게 기억하십니다. 해가 피해자예요. 피해자. 직접 피해자였을 때는 말할 것도 없고요. 내가 피해자야. 근데 이 새끼가 지금 왔어. 판사야. 얘는 죽은 거죠. 당연히 이럴 때는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가 없죠. 그래서 1호 사유가 피해자입니다. 피해자. 그리고 나머지 사유가 뭐 친족, 법정 대리인 막 이런 것들 쭉쭉 나와요. 그래서 이제 친족 관계 있었던 사람, 그 외에 이제 증인, 감정인 뭐 이런 쭉 나옵니다. 수사했던 사람 뭐 등등등 나오는데 다 관여자라고 생각하시면 돼. 관여자라고 그렇게만 기억을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어쨌든 요거 이게 왜 나왔냐면요. 지금 통역인 관련해서요 유명한 판례가 있어요. 뒤에도 이제 문제 나올 건데 바로 11번에 나오는구나. 11번 보시면 11번에서
저기 4번, 5번을 볼게요. 재척사유 관련해서 통역인 당연히 준용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법원 사무관뿐 아니라 통역인도 준용이 되는데 자 친족 배우자. 근데 누구는 안 들어가? 제가 뭐라 그랬죠? 형법 형소 넘나들면서 죽었다 깨어나도 딱 하나 빼고 뭐 안 들어가? 사실혼 배우자 안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딱 하나 빼고가 뭐죠? 사실혼 배우자 들어가는 게 무슨 죄? 유기죄. 그래요. 유기죄 빼고는 형법 형소에서 사실혼 배우자 어디도 안 들어갑니다. 그 사실혼 배우자래. 그러면 재척사유 아닙니다. 배우자는 법률혼 배우자만 들어가요. 그래서 안 돼. 자, 그런데 하필 이 사람이 뭐 했어요? 증인으로 출석해서 진술을 해버렸어. 그럼 이건 뭐가 돼요? 재척사유가 돼요. 그래서 두 가지 재척사유를 걸었었어요. 사실혼 배우자 관계 있다. 근데 그거는 탈락. 왜? 우리는 법률로만 얘기해요. 그래서 사실혼 배우자한 것은 재척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탈락.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한 거예요? 증인으로서 진술했다. 그래. 그건 재척사유 맞아. 이 판례가 하나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요놈이 통역인이 나온 이유가 이 판례 때문에 그러는 거니까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딱 두 가지.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오십시오. 그래서 사건에 관하여 증인으로 증언한 사람 통역이 되는 경우 맞습니다. 되고 그다음에 리얼. 정말 잘 나오죠. 약식 명령을 한 판사가 그에 대한 정식 재판 절차의 항소심 판결에 관여합니다. 학설에서는 당연히 공정한 재판할 수 없다고 보죠. 재판의 공정을 기대할 수 없다고 보지만 우리 판례는 형식으로 봅니다. 약식이나 정식이나 다 1심이에요. 그죠? 그래서 전심이 아니라고 봐서 재척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되는데 여기는 뭐라고 돼 있어요? 조심하십시오. 정식 재판에 어디에 관여했대요? 항소심에 관여했대요. 항소심에. 이럴 때는 어떻게 돼요? 1심 대 2심이잖아. 그래서 해당하게 됩니다. 항소심이라는 거를 동그라미 쳐두시기 바랍니다. 주로 문제 많이 나온 것은 약식 명령을 한 판사가 그에 대한 정식 재판 청구에 관여한 경우 이렇게만 나오거든요. 약식 정재판 청구 절차. 근데 여기는 뭐라고 나와서 항소심이 나왔어요. 항소심. 틀리지 않도록 조심하십니다. 됐고요. 여기도 역시 판례가 있는 거고. 그다음 미음. 재심 청구의 목적이 되는 확정 판결에 관여한 법관이 재심 청구 사건에 관여. 자, 우리가 재심은 어떻게 들어가요? 1심에서 확정되면 다시 1심으로 들어가죠. 2심에서 확정되면 다시 2심으로 들어가요. 그 법원 가서 다시 하는 거라고. 그러면 재심 들어왔었을 때 1심에 대해서 2심이라니까요. 응? 항소심 중에서 항소심에서 확정이 돼 버렸어요. 재심 들어갈 때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항소심으로 다시 들어간다니까. 전심이란 게 나와 안 나와? 절대 있을 수가 없죠. 1심에 대해서 1심, 2심에 대해서 2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전심 재판 관여라는 게 나올 여지가 없습니다. 틀렸습니다. 그것 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11번 갑니다. 재척사에 해당하는 거. 1번.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이 피고 사건을 심판합니다. 제가 뭐라 그랬죠? 수사 단계 군법원 이거 다 뭐라고요? 그냥 1심으로 보라니까 쭉. 공소이기 전 절차도 그냥 1심으로 보세요. 그럼 편합니다. 그 다음에 2번. 약식 명령을 발부한 판사가 여긴 1심이라고 돼 있죠? 정식 재판의 1심 공판 절차에 관여 역시 해당하지 않고요. 그 다음 3번 보니까 약식 명령을 발부한 판사가 정식 재판 절차에 항소심 공판에는 관여했으나 판결에는 관여하지 않았대요. 자, 이게 뭡니까? 재판에 관여라는 것은 뭐예요? 재판에 내부적 성립에 관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실질적 성립에 관여를 해야 되는데 판결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면 여기는 내용 형성에 관여하지 않은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전심 재판 관여로 보지 않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4번, 5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혼 배우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들어가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에서 증인으로 출석했대요. 됩니다. 이렇게 되면 재척사유에 해당하게 된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좀 이제 넘어가셔서 다 비슷합니다. 계속 같은 내용들이 나와서 쭉쭉 빠졌고요. 그 다음에 바로 가서 이제 피고인 쪽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17번 가서 보겠습니다. 17번. 나머지 복습하면서 필요하신 것들 한번 보셔도 되는데 사실은 봐도 불필요해요. 왜냐하면 다 겹치는 질문들이에요. 겹치는 질문들이라서 제가 그냥 A급, B급, C급 만든 이유가 겹치는 것들은 웬만하면 뺐어요. 빼고 이제 A급, B급, C급으로 좀 나눠놓은 거니까 풀다 보면 계속 겹쳐요. 그래서 일단 A급 위주로 좀 공부를 하시고 여러분들 복습할 때 좀 미진한 부분들 교과서도 좀 찾아서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냥 여기서 문제 푸는 거 듣고 잊어먹어 버리면 그 기억 별로 안 나요. 자기가 스스로 어쨌든 뭐 기본서든 어디가 됐건 자기 책에서 체크를 해가면서 좀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알고 있는 건 굳이 안 봐도 되고 좀 미진한 부분들 그런 것들 체크해가지고 완성 좀 시켜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17번 갑니다. 갑은 협박의 피고인으로서 법관으로부터 자신에게 송달된 벌금 70만 원의 약식 명령서를 받았습니다. 근데 협박한 사실이 없는 갑은 이상하게 여기면서 정식 재판을 청구합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성명명 소송이잖아요, 지금. 정식 재판의 심리 중에 진범을이 갑의 성명을 사칭한 사실이 밝혀졌다. 심리 중에 밝혀졌대요.
이건 이제 뭐죠? 성명모형 소송에서 언제 밝혀졌냐에 따라서 이게 완전히 달라지는데 지금 피모용자가 갑이고 모용자가 을인 사건입니다. 현재. 일단 항상 성명모형 소송이 나오게 되면 사례에서 떴다 하면 뭐부터 써야 돼요? 뭐부터 써야 돼요? 맨 처음에 피고인 특정 문제부터 씁니다. 피고인 특정하는데 뭐 학설 대리비는 있으나 그냥 실질적 필설 타당하다 가시면서 우리는 피고인 특정 문제가 성명모형 소송하고 어디서 하나 더 나와요? 위장 자수에서 한 번 더 나옵니다. 알겠죠? 위장 자수에 아니 위장 출석 죄송합니다. 위장 출석에서 한 번 더 나오게 되는데 그때는 우리는 어떤 마음 갖고 있으면 돼요? 진범이 무조건 피고인 이렇게만 기억하면 돼요. 진범. 여기서도 누구예요? 을이야 을. 을이 진짜 피고인입니다. 실질적 피고인이 되는 거죠. 실질적 피고인. 그거 좀 기억해 두시고 위장자수에서는 피고인 특정 문제가 절대 안 나옵니다. 일부 교과서에서는 막 위장자수도 피고인 특정 문제를 써놨는데 절대 아니에요. 위장자수는 검사가 공소장에 쓴 놈하고 뭐예요? 공판정에 나와 있는 놈하고 일치해요. 그래서 피고인 특정 문제가 안 나와요. 피고인 특정 문제가 나오는 동네는 어디라고요? 검사가 공소장에 쓴 놈하고 공판정에 나와서 떠든 놈하고 불일치할 때예요. 그럴 때 피고인 특정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명호형 소송하고 위장 출석에서는 그 얘기가 나오죠. 근데 위장자수는 공소장에 쓴 놈도 갑이고 현재 나와 있는 놈도 갑이에요. 진범은 따로 있지만 이해되죠? 그래서 피고인 특정 문제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 좀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바로 여기로 다시 돌아올게요. 얘가 어쨌든요 사실 심리에 관여하게 되면 뭐가 돼요? 이 피모용자도 형식적 피고인 지위를 갖게 돼요. 형식적 피고인 지위를 갖게 되기 때문에 이 사람도 공판 관여한 사람이라니까요. 어떻게든 법원에서 액션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해줘야 돼요? 피고인도 아닌데 피고인이라고 돼가지고 공소장이 써 있었던 사람이잖아. 어떻게 해줘야 돼요? 공소 기각 판결 해줍니다. 뭘로요? 327조 2호입니다. 이게 뭐예요?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잖아. 우리가 피고인 특정 어떻게 하라고 돼 있어? 254조 공소장 기재 방식에서 피고인 제대로 특정하라고 해놨잖아요. 근데 잘 못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줘요? 254조 위반인 거예요. 공소제기가. 그래서 공기판으로 나갑니다.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 254조 위반이라는 거예요. 위반하여 무효인 때 이렇게 갑니다. 됐죠? 그렇게 쳐줘야 돼. 근데 이 사람이 사실심리 관여 안 했다니까요. 관여 안 하고 그냥 바로 약식 단계에서 모용 사실이 밝혀졌어요. 왜? 을이란 놈이 버벅버벅하다 피고인 이름이 뭐더라? 뭐 이런 소리 나고 있고 그래서 바로 걸렸어. 이럴 때는 어떻게 돼요? 피모용자는 형식적 피고인 지위도 갖지 않아요. 이럴 때는 판결 필요 없습니다. 공소 기각 판결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어떻게 해요? 저 검사 공소장 정정하세요. 지금 바로 바꿔서 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거를 말씀드리는데 여기서 뭐라고요? 심리에 관여해서 심리 중이라고 돼 있잖아. 심리 중. 그래서 여러분이 포인트를 잘 찾으셔야 돼요. 심리에 관여했는지 안 했는지에 따라서 형식적 피고인지를 갖는다 안 갖는다. 알겠습니까? 자, 여기서는 갖게 됐습니다. 자, 보도록 합니다. 1번. 정식 재판 절차에서 을의 성명 사칭 사실이 밝혀진 경우 을이 실질적 피고인이므로 검사는 공소장을 을 명의로 정정합니다. 이게 이제 늘 문제죠. 공소장 변경이에요? 공소장 정정이에요? 공소장 정정입니다. 공소장 변경은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지만 공소장 정정은 법원의 허가가 필요 없습니다. 오기 이런 거 했었을 때 바꾸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검사가 공소장을 을 명의로 정정하면 갑은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므로 법원이 갑에게 공기판할 필요가 없다가 아니라 사실 심리 중에 심리에 관여했기 때문에 공기판으로 날려줘야 됩니다. 조기 해방을 시켜줘야 돼요. 틀렸고 그 다음 3번. 검사가 피고인을 을 명의로 정정하면 법원은 본래 자 이거 뭐야? 을한테는 약식 명령 같은 게 간 적 있어 없어? 없지요.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해줘야 돼요. 처음부터. 그래서 정정하게 되면 약식 명령 정본과 함께 피고인 표시 경정 결정을 을에게 다시 송달해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약식 명령 받은 법서. 그리고 얘한테도 임마 너 다시 할 건데 정식 재판 하려면 네 마음대로 결정해봐. 이런 권리도 부여해 줘야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입니다. 법원이 을에게 약식 명령을 적법하게 송달한 경우 을이 약식 명령서를 송달받은 이후 정식 재판을 별도로 청구해야 을에 대한 정식 재판 과정이 진행된다. 당연하죠. 얘도 그냥 약식 받고 끝낼 수도 있어요. 지가 정식 재판을 신청해야만 정식 재판 과정이 진행되는 거고. 그다음에 5번. 만약 갑이 애초에 자신에게 송달된 약식 명령서의 존재를 알지 못한 채 정식 재판 청구 기간이 도가되어 버립니다. 자, 이럴 때는 어떻게 될까요? 구제해줘야죠. 이 사람은 지금 정식 재판이 된지도 그러니까 약식이 떨어진지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귀책 사유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정식 재판 회복 청구 가능하게 해줍니다. 정식 재판 회복 청구하고 바로 정식 재판 청구를 해야 되겠죠. 그죠? 이건 나중에 뭐랑도 계속 일치하냐면요. 상소 제기 기간 내에 이 사람이 상소를 제기하지 못하는데 귀책 사유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귀책 사유가 없을 때가 있다고. 이때도 어떻게 해줘요? 상속권 회복 청구를 합니다. 상속권 회복 청구를 하면서 뭐도 같이 해줘야 돼요? 상수제기도 같이 해야 돼요. 상속권 회복 청구만 하고 상수제기 안 하면 아무 의미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같이 들어와요. 상속권 회복 청구와 더불어서 상수제기가 같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것까지 좀 같이 연결해 두시고 해당 파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8번 갑니다. 진술거부권. 자, 1번입니다. 법인이 피고인이래요. 법인의 대표자 당연히 진술거부권 주체가 되겠죠. 그다음 2번.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는 그 피의자의 진술은 원칙적으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 능력이 없으나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엔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 틀렸습니다. 어제도 이거 아마 제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여기 부분에서 우리 판례하고 다설이 부딪히죠. 우리 다수설은 자백 진술을 뭐죠? 위수중의 특칙으로 봐요. 자백 배제 법칙을 위수중의 특칙으로 봐서 진술 거부권 불고지와 자백에 대해서 어떻게 봐버리죠? 진술의 임의성이 의심 있는 경우로 봐서 애초에 그냥 자백 배제 법칙으로 날려버려요. 하지만 우리 판례는 뭐라 그래요?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증거 능력이 없다 그럽니다. 되죠? 그래서 지금 판례대로 우리는 기억하셔야 되는데 뭐라고 써 있어요?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 틀렸습니다. 우리 판례는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증거 능력이 없다고 봐버립니다. 진술 거부권은 헌법상의 원칙이에요. 헌법상의 대원칙이기 때문에 이거를 고지해주지 않고 제대로 보장해주지 않았을 때는 뭐예요? 헌법이 선언한 대원칙을 위반한 거잖아요. 위수중입니다. 위수중입니다. 위수중으로 날려버렸다. 좀 구분해서 기억하시고 그 다음 3번입니다.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행해진 피고인의 자백의 기초 피해자의 신원이 밝혀집니다. 자, 원래대로라면 이것도 뭐가 되죠? 독수 독과예요. 독수 독과가 되는 건데 다만 읽어봅니다. 피해자가 독립적 판단에 의해 적법한 소환 절차에 따라 자발적으로 출석하여 공개된 법정에서 임의로 진술했답니다. 독수 독과의 예외입니다. 우리가 오불독선 네 가지를 외우고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 주로 이제 우리 판례가 어떻게 되죠? 첫 번째 오염원의 희석 이론 또는 인과관계 단절 이론 이쪽이랑 그 다음에 독립된 증거의 예외 이론 이 두 가지를 끌고 가는데 이게 세 번째 독립된 증거의 예외 이론에서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자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나와서 이런 뭐 했기 때문에 독립된 증거의 예외 또는 인과관계 희석된 걸로 보게 됩니다. 두시고 그다음 4번입니다. 도로교통법에서 운전자에게 교통사고 신고 의무를 규정 벌칙으로 강제하더라도 자, 형사 책임과 관계되는 사항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서 가능한 진술거부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다. 이게 바로 뭐죠? 도로교통법 54조 2항에 그 신고 의무 얘기하는 거예요. 신고 의무. 언뜻 보면 자기가 사고 내고 신고를 하는 꼴이 되니까 진술거부권 침해하는 거가 될 수도 있다고요. 그렇게 걸었는데 우리 헌재가 묘하게 대답을 해준 거예요. 아니 누가 네가 사고를 냈다는 걸 신고하래? 사고가 났다는 것 자체만 얘기하면 돼.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네가 잘못했다는 얘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사고가 지금 객관적으로 났으니 와서 조치를 해주시오 라고만 신고하면 되는 거다 라고 해서 가능한 헌법 위배되지 않는다 라고 본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생각해보세요. 54조 2항이 살아있잖아 아직도. 그런 걸로 보면 위헌 안 받은 거예요. 그래서 형사 책임과 관계되지 아니한 거를 신고한 것으로 해서 가능한 진술거부권 침해한 거 아닙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5번 사경관이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 행사할 수 있음을 알려주고 행사 여부를 질문하였다 하더라도 피의자 신문 조서상 진술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이 자필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답변 부분에 피의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경 작성 피신조서 증거 능력 없다고 봅니다. 증거 능력 없다고 봅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또 어디로 갑니까? 20번 가보겠습니다. 진술거부권 옳지 않은 거. 1번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진술거부권을 포기하고 피고 사건 또는 피의 사건에 관하여 진술을 할 수 있으며 자 근데 진술거부권 포기가 가능한가요? 안 됩니다. 진술거부권 포기는 불가능합니다. 이게 뭐라 그랬죠? 제가 헌법상 원칙이라니까 공법상 권리예요. 기본권이라니까요. 포기할 수 없습니다. 포기할 수 없다는 거 좀 알아두시고 자 진술거부권 포기할 수 없습니다. 또 뭐 포기할 수 없어요 여러분? 드디어 이제 써먹기 시작하는구나. 고약 진압사인데 고가 뭐예요? 고소권이에요. 고소권 포기할 수 없습니다. 고소권도 포기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약이 뭐냐? 이거 잘 모를 건데 약식 명령에 대한 정식 재판 청구입니다.
약식 명령에 대한 정식 재판 청구권입니다. 이거 포기 못 합니다. 요 놈이랑 맨날 비교돼서 나오는 게 직결 심판에 대한 정식 재판 청구권은요 포기 가능합니다. 얘는 포기가 가능해요. 그거랑 좀 구별하시고 이게 바로 뭐겠어요? 진술 거부권이에요. 이건 뭐겠어요? 압수물 환부 청구권 공권으로 보잖아요. 그리고 사형 무기형에 대한 상속권입니다. 이것도 포기하지 못합니다. 상속권. 됐죠? 그래서 고약 진압사 이렇게 고약을 진압했대요. 그 역사입니다. 고약 진압사. 그래서 이 5가지인데 우리 시험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요. 사실상 이 앞동네 3개 그리고 이게 사례형에서 잘 나오죠. 압수물 환부 청구권하고 또 뭐죠? 이 자체 말고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 포기 다 안 됩니다. 이런 것도 안 되는 것들 알아두시고요. 밑에 것까지는 모르셔도 되겠습니다. 이 동네 알아두시고 오히려 4번째 거는 사례에서 많이 나와요. 사례에서 좀 기억합시다. 자 보겠습니다. 안 됩니다. 포기 안 됩니다. 그래서 1번부터 틀려버렸어요. 그 다음에 2번 변호인이 적극적으로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 하여금 허위 진술을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헌법상 권리인 진술 거부권이 있음을 알려주고 행사를 권고하는 것. 당연히 허용되죠. 변호인이 이러려고 있는 거죠. 그 다음 3번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대요. 여기는 어떻게 넣나 봅시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임의성이 인정된 경우라도 증거는 부정. 제대로 써있네요. 맞고. 그 다음에 4번 피의자의 지위는 수사기관이 조사 대상자에 대한 범죄 혐의를 인정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란 때에 인정되므로 이러한 피의자 지위에 이르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이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지 아니했다 하더라도 진술의 증거 능력이 부정되지 아니한다. 그렇습니다. 피내사자 이런 사람은 아직 수사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술 거부권 고지 대상자가 아닙니다. 그것 좀 알아두시고 요거랑 비교하는 게 있어. 피내사자한테도 뭐 인정했었는데 피내사자 접경교통권 인정해야 됩니다. 변호인과의 접경교통권 인정됩니다. 그래서 진술거부권하고 접경교통권이 늘 비교돼서 나와요. 그래서 피내사자에게 진술거부권 고지할 필요가 없어요. 진술거부권 고지할 필요가 없지만 피내사자일지라도 접경교통권은 뭐가 인정돼 줘야 됩니다. 변호인과의 접경교통 인정해 줘야 됩니다. 됐죠? 그거 좀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쭉 가셔서 5번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아니다. 4번 볼 차례군요. 4번 아니 5번이 맞나? 5번이죠. 검사가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였으나 검사 작성 피신 조서에 아까 봤던 거네. 적법한 절차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을 할 수 없다. 좀 알아두시고. 근데요, 여러분들 항상 우리가 이제 전문 법칙에서 다 뭐죠? 각각의 전문 서류들에서 첫 번째 요건이 적법한 절차 방식에 따라 작성된 이 말이 나오게 되잖아요. 자, 그걸로 증거 능력을 부정하게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자, 이거는 여러분이 기본기로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 우리가 증거능력이 절대적 증거능력 배제 법칙하고 상대적 증거능력 배제 법칙 나눠진 건 알고 계실 겁니다. 요 놈하고 상대적 증거능력 배제 법칙. 이게 뭐 있어요? 위수증 자백 배제 이거고 얘가 바로 뭐예요? 전문 법칙이죠. 가장 큰 차이가 보다 증거 동의 대상이 되냐고 곁다리로 탄핵 증거 사용 가부죠. 이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위수증이나 자백 배제 법칙으로 증거 능력을 날려버리면 증거 동의 대상이 안 돼요. 증거 동의 대상이 안 돼. 근데 적법한 절차 방식에 위반됐다 그래서 증거 능력을 날리게 되면 이때는 뭐로 갈 수 있어요? 증거 동의가 가능해요. 그래서 만약에 사례에서 물론 그렇게까지 어렵게 내려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적법한 절차 방식에 따라 증거 능력이 부정됐다. 방식을 갖추지 못해서 증거 능력이 부정됐다라고 나왔을 때는 증거 능력이 인정되는 방법을 어떻게 해야 돼요? 증거 동의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증거 동의로 증거 능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것 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래요.
됐죠? 생각들 좀 해두시고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기본. 자 보겠습니다. 넘어가시고 이제 또 가시면은 어디로 갑니까? 이제 쭉 넘어가서 변호인 가서 24번을 가겠네요. 24번 필요적 변호 사건. 필요적 변호 사건. 자 보면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골라보래요. 24번의 기억. 필요적 변호 사건에서 법원의 공판 절차가 변호인 없이 이루어집니다. 그와 같이 위법한 공판 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무효죠. 그렇죠. 필요적 변호 사건이라는 거 반드시 변호인이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없이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 니은. 그런데 필요적 변호 사건이라 하여도 피고인이 재판 거부 의사를 표시하고 재판장 허가 없이 퇴정, 변호인마저 이에 동조, 퇴정해버립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요. 이거 여러분 케이스 좀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케이스 좀 대비하셔야 되는데 이게 우리 판례는 이걸 방어권 남용으로 봐버려요. 방어권 남용으로 봐가지고 뭐를 인정해버려요. 사실심리 그냥 진행해버리고요. 증거동의까지 의제를 해버립니다. 사실심리 인정, 증거동의 의제 이렇게 가버립니다. 근데 우리 학설의 다수설은 둘 다 부정합니다. 둘 다 부정해요. 왜냐하면 이게 뭐죠? 사실심리 못해요. 왜냐하면 뭐라 그랬어요? 판결 선고할 수 있다 그랬어요. 필요적 변호 사건은 얘들이 없어버렸을 때 퇴정했었을 때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고 돼 있다고. 판결 선고. 공판 심리하면 안 돼요. 그리고 어디에도 증거동의 의제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331조와 관련돼서 나오게 되는 건데 우리 다수는 뭐로 갑니까? 적법 절차설의 입장이에요. 적법 절차설의 입장에서 이거를 페널티를 적용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사실심리 해서 안 되고 또 증거동의 의제하는 것도 너무 불이익하게 됩니다. 안 됩니다. 둘 다 부정합니다. 여기서 절충설 같은 게 공정성설이라는 게 있어요. 공정성설. 그래서 야 뭐 그 재판에는 재판 정리 뭐 판결 정리인데 그냥 사실심리까지는 가능해. 한데 그렇다고 증거동의 의자로 볼 수는 없어. 왜? 이걸 반대신문권의 포기로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나가는 거를 반대신문 포기로 볼 수 없어서 그렇게 할 수 있다 해서 사례 대비 좀 하시기 바랍니다. 각 동거들 좀 기억하시면서. 근데 판례태도 기억하세요. 우리 판례는 악랄하게 갑니다. 사실심리 진행해버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증거동의 의제까지 해버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갑니다. 필요적 변호 사건의 1심 공판 절차가 변호인 없이 이루어진 경우 항소심으로서는 피고인의 신급의 이익을 박탈하지 않기 위하여 위법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1심 법원으로 환송해야 된다 나오게 되는데 자 환송해야 된다? 환송해야 된다? 자 제가 뭐라 그랬었죠? 항소심은 계속심이에요. 계속심이라서 이어달리기가 가능하다니까요. 여러분이 답안 쓴 걸 제가 받아가지고 열심히 뒤에다 써줄 수가 있어. 계속 이어서 써줄 수가 있다고. 그리고 앞에 부분 잘못되면 제가 얼른 두 줄 쓰고 막 고치면 되고. 사후심은 어떻게 되죠? 대법원 사후심은 그냥 있는 그대로예요. 건드릴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냥 뭐다 쭉에서 그냥 이게 뭐 코팅되어 온 거라니까 빨간 걸로 제가 표시만 할 수 있지 제가 건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파기환송이 원칙인 거죠. 하지만 항소심은 파기자판이 원칙입니다. 파기자판이 원칙이고요. 파기환송이 되는 거는 어느 경우냐면 다시 해서 항소심에서 파기환송이 되는 게 어느 경우냐면요. 1심에서 실체심리가 안 이루어졌을 때예요. 다시 해서 뭐예요? 1심에서 그냥 형식재판으로 끝내버렸어요. 형식재판으로 그냥 끝내버리고 올라온 거 이런 거에 대해서 항소심에서 백시키는 거예요. 항소심에서 1심으로 되돌리는 것이고 사실심리가 되어 왔으면 이건 이어받아서 하면 돼요. 사실심리가 되었다면. 근데 여기서도 보세요. 물론 필요적 변호 사건이긴 하지만 변호인 없이 이루어졌지만 소송행위는 제대로 지금 이루어왔어요. 지금 다. 이해되죠? 실체심리가 이루어졌다고. 형식재판으로 끝나버린 게 아니에요. 유무죄 판단하고 올라와 버렸다고. 이런 경우에는 항소심에서 파기 자판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자, 그거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제 해설을 보시면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될 거예요. 세 번째 줄 보시면 그와 같은 위법한 공판 절차에 이루어진 소송행위 무효이다. 이러한 경우 항소심으로서는 변호인이 있는 상태에서 소송행위 새로 한 후 위법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항소심에서 진술 및 증거조사 등 심리 결과에 기하여 다시 판결해야 된다. 알겠죠? 그냥 항소심에서 판결하면 되는 것이지 되돌릴 필요는 없어요. 1심으로 되돌릴 필요는 없다. 이해하시고 다시 강조하지만 항소심에서 파기환송은 뭐다? 형식재판으로 그냥 바로 올라온 거예요. 1심에서 실체심리가 안 이루어진 그런 것만 되돌려줍니다. 자, 리얼입니다. 필요적 변호 사건에서 법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국선 변호인을 선정하지 않고 사이에 피고인 스스로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였으나 이미 피고인에 대한 항소유소 제출 기간이 도과해버립니다. 20일이 지나버렸다고요. 자, 이렇게 되면 법원은 사선 변호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기산하여 소정의 기간 내에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유서를 작성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 자, 이 동네는요. 귀책이 없으면요. 무조건 뭐요? 도와주면 돼. 그냥 뭐랄까 유효하게 해주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피고인에게 귀책 사유가 없었으면, 국가 쪽에서 잘못했으면, 법원 쪽에서 잘못했으면 무조건 유효하게 해주는 방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사선 변호인한테 소송기록 접수 통지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항소유서 제출하면 되는 걸로 이렇게 인정을 해줘 버리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쪽 나오면 어떻게든 피고인 도와주면 돼요. 알겠죠? 결론 그렇게 외우세요. 판례가 지금 여기 되게 많이 쌓여 있는데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오게 되는데 항상 유리한 쪽으로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미음입니다. 여기도 나오네요. 국선 변호인의 교체가 피고인의 귀책 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사정을 이루어졌대요. 자, 그래서요, 법원은 형사소송 규칙 156조 2 규정을 적용, 새로이 선정된 국선 변호인에게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해야 되고, 그 경우 항소유서 제출 기간은 당연히 어떤 게 제일 유리해? 새로이 선정된 변호인이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항소유서 제출하면 되는 거죠. 이게 가장 유리하잖아. 이렇게 가면 됩니다. 하여튼 이 동네는 몰라도 되고, 하여튼 귀책 없어 최대한 유리하게 이렇게만 외워버리시면 다 틀리지 않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27번 갑니다. 27번 옳지 않은 거. 자, 1번입니다. 변호인이 될 자가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항소유서를 제출합니다. 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 선임서를 제출합니다. 항소유서 제출은 적법 유효하다고 할 수 없다. 우리 판례가요, 이 추안을 인정해주지 않는 사례가 2개 있어요. 웬만하면 인정하거나 막 책무권 포기 뭐 이런 게 다 인정해 주는데 죽어도 안 되는 게 딱 2거예요. 바로 요겁니다. 항소유서 제출 기간 후에 변호인 선임서 제출한 거. 그 다음에 하나 더. 친고죄에서 고소 추안 인정하지 않습니다. 친고죄 공소 제기 후에 뒤늦게 고소 받아온 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2가지는 인정하지 않아요. 기억하십시오. 변호인 선임서 제출하고 뭐 친고죄 고소 2개는 추안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2개 외우십시오. 이것만큼은 진짜 안 봐주더라고. 웬만한 거 다 지금 봐주고 있거든요. 추안은 인정하는데 여기서 인정 안 해줍니다. 2개 외우십시오. 그 다음에 2번입니다.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어 공소장이 변경된 경우 변호인 선임의 효력은 변경된 공소사실에도 미치는 게 원칙입니다. 동일성이 인정돼요. 공소사실 동일성 인정되는 모든 범위까지 변호인 선임의 효력도 미치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게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 다음 3번.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서 영장 실질 심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는 지방법원 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변호인의 선정은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도 말도 안 되죠. 기각됐을 때는 어떻게 돼요? 변호인 바로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고, 구속영장 청구가 발부되면,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어떻게 되죠? 그때는 1심까지 효력이 있죠. 어차피 우리가 33조 1호에서 33조가 뭐죠? 국선 변호인 선정 사유잖아. 1호가 필요 국선이거든요. 필요 국선. 1호에서 첫 번째가 구속이에요. 구속. 피고인이 구속되었을 때야. 그러니까 뭐야? 만약에 구속영장 발부할 때까지만 국선 변호인 선임해놨다가 아저씨 가요 한 다음에 가만있어 봐. 구속됐네? 다시 불러야겠네? 이러면 이상한 짓이 되잖아. 그래서 애초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는 어떻게 됩니까? 1심까지 그대로 효력을 유지합니다. 1심까지 효력을 유지하게 돼요. 대신에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면 이건 뭐가 돼요? 구속 안 된 거잖아요. 그때는 국선 변호인 선임은 거기서 끝나는 거고요. 알아두시면 되겠고, 틀렸고. 그 다음 4번. 공소 제기 전에 변호인 선임은, 이것도 그냥 같이 1심으로 보세요. 1심에 효력이 있습니다. 1심에 효력이 있고. 그 다음 5번. 원심법원에서 변호인 선임은 파기환송 또는 파기이송이 있은 후에도 효력이 있다. 좀 희한하긴 하죠. 규칙이 이렇게 규정해놨는데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 어차피 1심이 파기돼서 자기한테 돌아왔어요. 또는 2심을 맡고 있었는데 파기돼서 자기한테 돌아왔다고. 파기돼서 돌아오면 원래 2심 없어요. 자기가 다시 해야 돼. 다시 자기한테 돌아온 게 맞아요. 파기됐기 때문에 종국 판결이 사라지고 여전히 자기는 거기 2심은 선임하고 있었잖아요. 선임돼 있었기 때문에 효력이 살아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됐고요. 30번까지 하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30번. 이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 참여권 나오게 되는데 정말 중요한 내용이죠.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너무나 유명해서 잘 알 건데 조문도 나온 게 정해져 있고요. 정해져 있고, 특히나 이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 참여권 배제된 채 작성된 피신조서 증거능력, 우리 유일합니다. 우리 판례가 위수준과 전문법칙을 같이 걸었어요. 위수준과 전문법칙을 같이 걸어버렸습니다. 알겠죠? 유일하게 여기서는 그렇게 됩니다. 좀 이따 이제 나오긴 할 건데 봅시다. 일단 1번. 참여의 기회를 주면 족하며 참여를 신청한 변호인이 신문 장소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을 거부했대요. 뭐 어떻게 끌고 와? 아니에요. 참여 없이도 당연히 신문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2번. 그래요. 이게 맨날 이제 나오는 거예요.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신문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 방법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도중에 의견 진술하려면 뭐 할 수 있어요? 검사나 사경관의 승인을 얻어서 할 수 있어요. 승인을 얻어서 할 수는 있습니다. 옆에 해설 보면 그게 써 있을 겁니다. 2번 보세요. 이 지문은 그대로 좀 외우십시오. 맨날 오답 지문으로 많이 내게 되는데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 진술이 원칙이에요. 의견 진술은 신문 후. 안 그러면 도중에 계속 의견 진술하면 신문을 못 해요.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의견 진술은 신문 후. 하지만 이의 제기는 항상 할 수 있어요. 잠깐만요. 자꾸 왜 유도신문 하십니까? 잠깐만요 하면서 끊을 수는 있어요. 즉시 이의를 제기할 수는 있어요. 부당한 신문 방법에 대해서. 하지만 의견 진술을 정말 하고 싶으면 저기 진짜 할 말이 있는데요. 그래서 승인을 얻어서 할 수는 있습니다. 요거. 그리고 이게요. 일반적이에요. 뒤에 가면 비슷한 절차가 나오는데 대부분 이렇게 돼 있어요. 대부분. 일단 뭐 할 때 의견 진술은 종료 후에 해야 돼요. 의견 진술은 끝나고 해줘야 되고 도중에 이의 제기는 가능해요. 그리고 대부분 뭐예요? 도중에 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또는 승인을 얻어서 의견 진술을 할 수 있어요. 이건 기본 틀입니다. 형사소송에서 외워두시고 그 다음 3번. 피의자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의 의견이 기재된 피의자 신문조서 변호인에게 열람하게 한 후 변호인으로 하여금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해야 된다. 이게 절차 보장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이제 진실성이라든가 게 조작되지 않았다는 거 등등등 이런 거 이제 보장하기 위한 그런 절차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잘 보진 않죠, 이 지문은. 그런데 이런 거 잘 모르겠으면 맞다고 생각하라니까. 됐죠? 그다음에 4번. 수사기관이 피의자 신문을 하면서 변호인에 대하여 피의자로부터 떨어진 곳으로 옮겨 앉으라고 지시를 한 다음 이러한 지시를 따르지 않았음을 이유로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 참여권을 제한한 것 당연히 정당한 참여권 제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어느 정도가 돼야 된다 그랬어요? 이게 규칙에 돼 있는데 신문방해 수사기밀 누설입니다. 신문방해 수사기밀 누설 염려 그것도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돼요. 그게. 그래서 해설에 써 있을 겁니다. 보시면 두 번째 줄에 돼 있죠. 정당한 사유라함은 변호인이 피의자 신문을 방해하거나 수사기밀을 누설할 염려가 있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예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판례가 먼저 얘기했고 그 뒤에 규칙에 이게 들어와 있어요. 규칙에 두 가지 사유가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신문방해 수사기밀 누설 염려 객관적 명백 외워두시고요. 자, 그다음 5번입니다. 자, 그렇죠. 이것도 이제 기억하시는데 검사 사경관이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하거나 퇴거시킨 처분에 대해서는 즉시항고가 아니죠. 즉시항고는요 재판장이나 법관 이런 사람들에게나 하는 것이죠. 그죠? 자, 이거를 기억 좀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저기 또 항고, 즉시항고, 재항고 이런 쪽 되게 약해요. 그렇게 많이는 안 해도 되는데 기본적으로 생각하십시오.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수소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어떻게 상소해요? 항소, 상고 이렇게 가죠.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그 다음에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다투는 게 항고, 재항고예요. 항고, 재항고 쓸까? 네, 쓰고 갈게요. 기본기인데 아예 한번 기본기를 잡아 드릴게요. 일단 법원의 판결에 대한 불복이 항소, 상고 이렇게 가고 법원이라면 수소법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법원의 결정에 대한 불복이 당연히 항고, 재항고 이렇게 가요. 그 다음 법원 말고 이제 재판장, 그 다음에 뭐 수명법관, 수탁판사 이런 사람들의 결정에 대해서 가는 게 뭐라고요? 준항고예요. 준항고. 그 다음에 또 수사기관이 결정을 하겠습니까? 얘들은 처분을 하겠죠. 수사기관의 처분에 대해서 준항고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가요. 여러분 수사기관 처분에 대해서 행정소송 제기할 수 있어 없어? 이쪽으로 가. 이쪽으로. 수사기관 처분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돼.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이제 준항고 이걸 또 착각하는데 항고는 1심 쉽게 해서 1심 법원 이쪽에 대해서 불복하면 어떻게 돼요? 2심 법원으로 3심 법원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아니에요. 준항고는 여기 소속한 법원에다가 신청을 하는 거예요. 거기 소속된 판사가요 이상한 짓거리 했어요. 심판해 주세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준항고라고 부르는 겁니다.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올라가는 거 같은 급에서 심판하는 같은 급에서 그렇게 좀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본적으로요. 관할에 결정하고 판결 전 소송 절차에 관한 결정에 대해서는 뭐 할 수 없게 만들어요? 우리 조문이 그렇게 써 있어요. 즉시 항고할 수 있는 경우 외에는 불복할 수 없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관할의 결정이나 판결 전 소송 절차에 관한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할 수 있는 경우 외에는 불복할 수 없다고 해놨어요. 쉽게 해서 항고 시킨다 안 시킨다? 안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보면은 우리가 막 책 보다가 사안은 판결 전 소송 절차에 관한 결정으로 불복할 수 없다. 맨날 그런 말 나오잖아요. 그게 이거예요. 이건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 거꾸로 우리가 반드시 외워야 될 게 판결 전 소송 절차에 관한 결정이더라도 일지라도 자 이겁니다.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결정입니다. 압수물의 환부, 그 다음에 구속, 그 다음에 보석, 그 다음에 감정유치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요 항고가 가능합니다. 항고가 가능해요. 이게 403조에 규정돼 있어요. 403조에. 그래서 압구보 유치하다 이런 식으로 압구보 유치 이런 식으로 외우셔도 괜찮습니다. 여기들 그래서 시험에 줄어나게 얘들이 맨날 보면은 얘들 이런 쪽이 나오게 됩니다. 자 됐죠? 그런데 417조에 가면 특이하게 417조에 가면 준항고에서 뭐가 있냐면 바로 여기 있어요. 243에 244에 3 243에 2죠. 243에 2 뭐예요? 지금 피의자 신문 참여,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 참여 여기 대해서 명문으로 준항고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것들 외에 중요한 게 이제 준항고 나오게 되는데 첫 번째 나온 게 뭐예요? 417조에 이게 준항고가 규정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243에 2 딱 돼 있을 거예요. 243에 2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 참여권에 관한 결정 그렇게 들어있을 겁니다. 처분이라고 돼 있든가 여기서 다툴 수 있겠어요. 됐죠? 그래서 시험에 잘 나와. 그래서 여러분이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 참여권이 침해됐었을 때 구제 방법을 쓸 때 무조건 처음에 써야 될 게 준항고예요. 사례에서 이것도 잘 나오게 되는데 불복 절차 쓰라 그랬을 때 처음 써야 될 게 뭐예요? 준항고예요. 준항고. 그 다음이 중요한 게 뭐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증거능력 배제. 특히 피신조서. 그건 뭐라 그래요? 우리 판례가 308조의 위법수집 증거 배제 법칙에 의해서 날아가기도 하지만 312조 적법한 절차 방식에 위배된 걸로도 봅니다. 그래서 두 개를 다 걸어요. 유일합니다. 우리 판례가 위수준과 전문 법칙을 한꺼번에 해가지고 증거능력 배제하는 것은 이게 유일해요. 그래서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 참여권은 정말 중요합니다. 객관식이랑 사례랑 넘나들면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 좀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일단 잡아드렸어요. 우선 잡아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즉시항고까지는 우리 쪽에 잘 안 물어봐요. 즉시항고까지는 잘 안 물어보는데 해당 파트에서 좀 중요한 거는 몇 개 좀 얘기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네. 그래서 여기서 즉시항고가 아니라 준항고 할 수 있습니다. 준항고. 여기까지 하고요. 쉬었다가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